예, 이제 경제학의 서론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다룰 것은 경제학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울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개괄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전체적으로 뭐 당장 중요하다, 시험에 나온다, 아니면 뭐 이론적으로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냥 모습만 보여주는 부분이므로 그냥 좀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그 서론의 뒷부분에는 이제 경제 수학이라고 해서 소개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떤 이제 수학적 기초가 부족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어떤 수학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제가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그 부분까지 해서, 그 경제학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를 갖출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맞춰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서론에서 다루는 것은 전체적인 경제학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경제학을 분석하기 위한 전체적인 분석 툴로서 어떤 수학의 아주 기초적인 도구들을 다뤄 드릴 겁니다. 먼저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기 전에 이제 먼저 우리가 확정 지어야 될 문제는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경제학에서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 다루는 그 내용들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가? 이것을 먼저 확정 지을 필요성이 있어요. 경제학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을 때, 이 경제학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경제학이란 희소한 경제적 자원의 선택 문제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희소하다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경제적 자원이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선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용어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뭐 일상생활적으로 뭐 알고 있는 용어다라고 해서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 처음 어떤 학문을 배울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라 할지라도 그 미묘한 그 의미 차이를 조금 음미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먼저 이 경제학이 정의를 했을 때 가장 키워드는 원래 이거예요.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 경제학이란 선택의 학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이제 수식으로 붙이면 희소한 경제 자원을 관해서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다시 좀 자세한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이 희소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희소성의 법칙이다라고 또 표현되는데, 이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비해서 자원은 작다라는 의미고요. 물론 이제 교과서에 따라서는 무한한 욕망과 유한한 자원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교과서도 있는데, 이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로 어디까지나 상대적 크기의 문제이지, 자, 이 상대적 크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욕망에 비해 자원이 어디까지나 작다, 이것이 지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는 거예요. 상대적. 즉 욕망에 비해서 자원이 작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이때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욕심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램이요, 바램. 그러니까 뭐 원츠, 그냥 욕구 이런 의미고요. 욕구, 그러니까 어떤 가치 판단이 개입된 뭐 좋고 나쁜 뭐 욕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것을 이제 욕망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욕망에 비해서 그럼 자원, 이때 이 자원은 뭐 석유, 석탄 이런 자원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수단, 얘네들을 다 지금 자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있어서 또는 인간 한 개개인에 있어서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수단은 항상 그 바라는 것보다 더 작다라는 것이 바로 희소성의 법칙이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뭐 꿈이 있어요. 뭐 회계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욕망이 있지만 이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자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렇죠. 시간 아니면 재능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회계사만 되었을 때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꿈은 회계사야. 그것만 원래 욕망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조금 더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바랬던 욕망들은 회계사가 꿈이 아니었어요. 잘 생각해봐. 어렸을 때. 그렇죠. 다들 뭐 슈퍼태권부이 만들고 싶었죠? 뭐 남박사가 되고 싶었고요. 회계사도 되고 싶었고요. 변호사도 되고 싶었고요. 대통령도 되고 싶었고요. 수없이 많은 꿈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다 여러 가지를.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없죠. 재능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포기해야죠. 나 아무래도 난 이거 안 될 것 같아. 나 로봇을 못 만들 것 같아. 내 살아생전 로봇 완성 못 할 것 같아. 나 대통령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남아있는 게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회계사만 남아있다고요. 즉,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욕망에 비해서 자원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한 거예요. 뭐를요? 회계사라고 하는 것을요. 그래서 이 선택 문제가 키워드다라고 했는데, 얘가 나오게 된 배경을 알려주는 법칙이 바로 희소성의 법칙입니다. 바라는 것은 있으나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상대적으로 더 작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경제학에서 다루는 선택의 문제는 꼭 뭐 시장, 뭐 상품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뭐 여러분들이 되고 싶었던 뭐 시간에 관한 선택, 뭐 뭡니까 회계사가 되고 싶냐, 아니면 변호사가 되고 싶냐, 아니면 뭐 결혼에 대한 선택,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아니면 뭐 범죄에 대한 선택 다 분석할 수가 있어요. 경제학은.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좀 좁히도록 하죠. 우리의 이야기는 그냥 순수한 어떤 경제적 자원 중에서 그 중에서도 어떤 상품에 관한 이야기로 좁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원에 관한 이야기죠. 경제적 자원입니다. 이때 이제 경제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충족 수단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처음에 기억나십니까? 이때 그 경제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자원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경제학 주제를 좀 좁혀서 순수한 어떤 상품에 관한 이야기를 좁히겠다. 그럼 이때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장에서 파는 뭐 물건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상품은 소비 시에 만족을 주면 다 상품이라고 정의할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또 소비란 용어는 뭔가? 소비란 용어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씩 그 용어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 소비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소멸, 상품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소멸되는 순간.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되면서 만족을 주는 것들, 그것을 이제 상품이라고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어떤 분필을 사용하고 있어요. 분필을 사용하면서 만족 누리고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상품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상품이 아니죠. 역시 상품이란 개념은 역시 또 상대적인 개념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전혀 경제학에 대해서 관심 없는 여러분들 조카를 컴퓨터 앞에다 앉혀놓고 자 봐봐 지금 경제학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조카는 기쁨을 못 느낀다고요. 관심 없거든. 걔는 뽀로로만 관심 있지. 지금 내가 하는 얘기에 관심 없거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조카들 같은 경우에 똑같은 제 강의를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상품일지언정 여러분들 조카에게는 상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소비하는 주체가 만족을 느끼면 상품이고요.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상품이 아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상품이라고 전제를 했으니까 어떤 그 소비 시 상품이 소멸되면서 만족을 주게 될 겁니다. 사라지면서 만족을 줄 텐데 그와 관련해서 크게 둘로 나누면 재화와 서비스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때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나타내요. 행위. 그러니까 만족을 주는 행위를 나타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교육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제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고요. 아니면 음악 서비스, 아니면 이발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행위를 통해서 만족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쵸?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정 행위를 통해서 만족을 주는 것들을 서비스라 부르고요. 그렇지 않고 이 서비스 어떤 행위 위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재화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 재화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유재와 경제재로 분리된다고 되어 있죠. 이때 이 자유재라고 하는 것은 프리굿즈라고 해서 공짜 재화인데 이 공짜 재화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재라고 하는 것은 부존량이 아주 많기 때문에 선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자유재라고 해요. 즉 자유재라고 하는 것은 공짜 재화, 그것은 부존량이 아주 많다. 부존량이 아주 많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고상한 용어로 표현하면 희소성의 법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는 희소성 법칙의 예외. 즉 얘는 부존량이 아주 많기 때문에 선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재화죠. 얘를 이제 앞으로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공기. 숨 쉴까 말까 고민 안 한다고요? 숨 쉴까 말까 고민 안 해요. 다음으로 이 경제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희소성의 법칙이 지배를 받는 것인데 이 경제재에는 또 크게 생산재와 소비재로 나눠요. 이 생산재라고 하는 것은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것이고 과정에 투입되는 것들이고 소비재라고 하는 것은 소비되는 거예요. 소비. 그러니까 이제 소비 행위로 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소비. 그럼 소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상품이 소멸되는 거라고 했거든요. 소비되면서 뭘 줘요? 상품은 항상? 그렇죠. 만족을 주는 것이 소비재고요. 생산재는 생산 과정이 투입되었으니까 아직 소비된 건 아니에요. 소비된 건 아니라 얘는 그냥 변형만 일어났고요. 변형. 예를 들면
아직 얘는 상품으로서의 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밀가루인데 이 밀가루 인생의 종착지는 누군가한테 먹히는 거라고요. 그럼 먹히게 되면 만족을 줘요. 소비되면서. 그럼 먹히기 전에는 아직 생산자라고요. 예를 들어서 즉 밀가루를 사와서 제가 그것을 반죽을 해서 전을 해서 먹었다. 그럼 소비재로 쓰인 거 맞아요. 그런데 밀가루를 사와서 그것 가지고 붕어빵을 만들어 놓고 팔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이 100색의 밀가루가 약간 누리끼리 한 붕어빵으로 변형되었을 뿐 아직까지 얘는 소멸된 게 아니죠. 형태만 변형되었을 뿐이에요. 아직까지. 그러면 얘는 생산 과정에 투입되어서 변형된 것이고 아직까지 얘는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생산재로 쓰이고 있다. 밀가루가. 물론 언젠가는 얘는 만족 주고 사라지겠지만 그 다음에 밀가루가 와서 제가 퍼먹었다. 그럼 소비되면서 만족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제가 분리해서 표를 만든 거는 이걸 뭐 외워라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 배울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린다라고 했어요. 지금 경제에서 다루는 것은 희소한 경제적 자원의 선택 문제를 다루는데 이때 희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에 비해서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좁혀보면 상품 소비 시의 어떤 욕망에 비해서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상품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상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계속 이야기를 할 때 자유재 당연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품이라고 얘기를 해도 당연히 자유재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한 표현이 없으면 생산재를 이야기하고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상품에 대해서 선택 얼마나 쓸까 이야기를 하면 다 소비시 만족을 주는 재화나 또는 소비시 만족을 주는 행위를 놓고 이야기한다. 물론 이제 교과서에서는 앞으로 뭐 X제, Y제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재화를 나타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바로 상품이에요. 서비스이기도 하고 그것은 소비재로서의 상품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택하는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 선택의 문제도 이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살펴보면 이 선택의 문제를 경제 문제다라고도 부르는데 특히 이 경제 문제를 생산 측면에서 사무엘슨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경제의 3대 문제라고 해서 what, how, for whom의 문제로 정의한 바가 있어요. 먼저 자 what,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how,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for whom,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이 세 가지 문제인데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지금 뭘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뭐에 대한 얘기야? 그렇죠. 상품에 대한 얘기야.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상품에 대한 얘기에서 한다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선택은 지금 사실은 상품에 대한 이야기인데 상품. 이 상품 정의 뭐라고 했어요? 소비시에 만족을 주는 걸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쓰면서 만족 주는 거. 이거 상품이라고 했는데 현실에서 쓰면서 만족을 주는 상품들은 말이죠. 만족을 주는 것들은 길 가다가 떨어져 있지 않고요. 일종의 어떤 대가를 치러야지 만들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생산이라고 불러요. 생산. 만드는 것을. 상품을 생산할 때 그때 이제 당면하기 특히 생산 측면에서 당면하게 되는 세 가지 문제를 사무엘서 정리했고요. 그래서 what, 어떤 상품을 얼마나 만들래? how, 만들긴 만들 텐데 어떻게 만들래? 그것을 for who, 만든 다음에 그것을 누가 쓸래? 누구를 위하여 만들 것인가? 즉 누가 쓸 것인가? 이런 문제였다는 것이고 물론 최근에 하나 더 추가해서 when의 문제를 이야기도 합니다. when, 언제 만들 것인가? 이것은 이제 뭐 석유라든가 석탄 같이 어떤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세대 간 분배 문제다라고도 부르는데 이거 석유나 석탄은 한번 써버리면 이거 한번 다시 만드는데 뭐 예를 수만 년 걸려요. 수만 년, 수십만 년. 그럼 석유 석탄 한번 써버리면 뭐 그 다음 세대는 못 쓴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뭐 우리가 뭐 수만 년 이후의 세대를 지금 쓸 수 있으니까 재생산 가능하다 이게 아니죠. 사실은 뭐 다시 만드는데 수만 년이 걸리면 못 만드는 거니까 이 석유 석탄과 관련해서 언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일단 when의 문제는 잠깐 제외시키고요. 그럼 what, how, for whom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은 말이죠. 지금 최근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항상 인류가 처음 등장해서 사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부터 이미 인류가 등장할 때부터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시 시대 때도 무엇을 잡아올래? 뭐 원시 시대 때도 뭐 사냥을 해와야 될 거 아닙니까? 토끼 잡을래? 곰 잡을래? 곰 잡자. how? 어떻게 잡을래? 주먹으로 잡을래? 아니면 돌도끼로 때려 잡을래? 그리고 뭐 갑돌이 넌 뭐 하고 갑술이 넌 뭐 어떻게 잡을래? for whom? 잡아온데 누가 먹을래? 족장이 먹을래? 아니면 다 같이 균등 분배할래? 이런 문제들 항상 있어 왔는데
결국 얘네들을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경제체제라 불렀어요. 경제체제. 그래서 과거에는 뭐 원시 공상제, 뭐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요. 다 우리 관심 받기고요. 오늘날 크게 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예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때 어디까지나 시장 자율에 맡겨서 해결한다라고 표현되고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통제한다 또는 국가가 계획한다라고 표현돼요. 그런데 이때 지금 핵심적인 용어가 자율에 맡겨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국가가 계획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시장입니다만은 시장에서 어떻게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이 경제 3대 문제, what, how, form이 해결되어 나가는지를 볼 것이고요. 근데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 국가가 계획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역시 우리 관심 바뀌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어가는 그 메커니즘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어가는 메커니즘을 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봐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텐데, 평가 도구는 크게 두 가지로 평가하겠다. 하나는 효율성, 다른 하나는 형평성입니다. 우리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합해서 나중에 사회후생이라고 하는 용어로 정의를 할 텐데 효율성과 형평성 이 두 가지를 잣대로 평가해야 될 것이다.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다라고 한다면 효율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보고요.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납득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분배 결과에 대한 납득 모든 사람들이 만족한다라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효율성과 형평성 두 가지 잣대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배우는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희소한 경제 자원의 선택 문제를 다룬다. 이때 희소하다고 하는 것은 욕망에 비해서 자원이 더 적다. 이때 이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대표적으로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한 대표적인 이제 선택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생각할 것인가 이 세 가지 문제를 다룬 다음에 효율성과 형평성이라고 하는 잣대를 평가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다루는 내용들이 되겠죠.